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유재명입니다. 저희는 풀스택 웹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6차시로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이번 강의의 전체적인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한다면 웹 서비스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할 때 풀스택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자, 이와 같은 질문을 답을 한다면 첫 번째는 교육 콘텐츠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한다. 두 번째는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여 목차, 주제별 내용 정리, 관련 정보, 출처 등을 구성한다. 세 번째로는 이것을 가지고 서버 로직을 만들고 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부분, 인증, 언어를 어떻게 선택할 건지, 또 이와 관련하여 웹서버를 구축하고 실제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보여드릴지 시각화를 구성하는 것,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풀스택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풀스택 개발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고, 두 번째는 프론트엔드 개발에 대해서, 세 번째는 백엔드 개발에 대해서, 네 번째는 Node.js 웹서버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풀스택 개발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풀스택이라고 한다는 것은 먼저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아우르는 개발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프론트엔드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화면의 UI, UX를 개발하는 이런 전반적인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형태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엔드 개발자라고 하면 웹 서버를 구성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이 되었을 때 마지막 단계로 배포를 다루어야 됩니다. 서비스 환경을 구축한 부분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자동화 배포 단계를 진행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로깅 또는 모니터링을 이런 환경 등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러한 전체를 다루는 것을 풀스택 개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을 할 때 첫 번째로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어떤 프론트엔드 코드가 되겠죠. 프론트엔드 코드는 실은 내부적으로 이제 동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으로 백엔드 코드가 뒤따르게 됩니다. 백엔드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파일 서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아우르는 건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제 마지막에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에 배포하고 또 이러한 프로세스 전체의 아키텍처에 대한 어떤 개선점들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 이러한 부분을 풀스택 개발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풀스택 개발에 있어서 프론트엔드를 한번 살펴본다면 쿠팡의 메인 화면, 또 이제 다나와의 메인 화면 한번 보여드리듯이 어떤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조 또는 스타일 또는 어떤 상호작용,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 영역을 프론트엔드 개발이 진행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이런 HTML 문서를 다루는 부분, 스타일을 정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다루는 부분 등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백엔드 개발이라고 한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 개발 파트만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면 언어를 선택해야 되겠죠. 언어를 선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연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것의 어떤 클라이언트로부터 어떤 요청이 왔을 때 거기에 맞는 응답 또는 이런 부분들, 또한 보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다룬다면 개발 언어로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도 쓰고 있고,
또는 PHP 서버 언어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Node.js 스크립트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ASP.NET 또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언어를 한 5가지 정도 한번 살펴봤고요. 데이터베이스로는 이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MySQL이 있고 또는 몽고DB가 있고 또 프로그레스 SQL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제 잘 정규화된 데이터가 있고 또는 이렇게 그 SQLite 또는 몽고DB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를 빅데이터 형태로 관리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다루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어떤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하고 그 요청하는 방식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됩니다. get 방식, 포스트 방식 또는 어떤 풋 방식, 패치, 딜리트 방식으로 REST 기반의 API를 활용해서 사용자가 요청을 했을 때 서버는 거기에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백엔드 측에서 담당하는 영역이죠. 자, 그럼 백엔드 측에서의 이제 그 REST를 좀 더 살펴본다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할 때는 주로 브라우저를 통해서 요청할 수 있지만 이제 REST 방식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파이썬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get 방식 또는 포스트 방식 이렇게 데이터를 사용자가 입력을 한 후에 입력된 데이터를 서버 측에 저장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죠.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도록 하는 패치 방식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는 사용자의 정보를 이렇게 제거해 주도록 삭제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REST API를 기반해서 백엔드 단에서 이제 진행하게 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면 이제 서버가 이 어떤 그 REST API 기반으로 서버가 구성한 후에 서비스를 300번 포트를 통해서 열어놓으면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REST의 어떤 그 방식, get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 조회를 요청할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고 부분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어떤 정보를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되었을 때 각각의 이제 그 결과값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이제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서버가 백엔드 서버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 먼저 중요한 것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인증에 대한 부분이죠. 인증인데 아무나 이 중요한 정보들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거죠. 반드시 허가된 사용자를 통해서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죠. 큰 기업들 또는 이제 은행들이 이렇게 사용자 정보가 노출이 되고 또 해킹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회적인 이슈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대부분의 이제 그 인증 체계가 2단계 인증, 투팩터 인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인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토큰 또는 이렇게 지문 등 생체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제 허가된 사용자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백엔드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인가된 사용자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데이터가 이제 들어올 때에도 그냥 평문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암호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단방향 암호가 있을 수도 있고 비대칭 암호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인증의 절차를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클라이언트가 확실히 인증된 사용자를 통해서 요청이 되면 먼저 아이디를 물어보고 그리고 그 아이디와 암호가 확인이 되었을 때 토큰을 생성해주고 토큰을 통해서 사용자는 다시 요청을 해서 세션이 맺어진 후에 결과들을 진행하는 이런 프로세스,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부분
이 또 백엔드를 개발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백엔드 개발자들이 알아야 될 명령어 중에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는 명령어들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프로세스 또는 CPU 또는 메모리 등의 어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탑이라는 명령어를 활용하고, 현재 이제 우리가 웹 서비스를 진행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지를 확인하는 PS라는 명령어, 또는 네트워크 상태를 알아보는 NetStat라는 명령어, 서비스의 구동 또는 재구동 중지를 명령하는 시스템 컨트롤의 시스템 CTL이라는 명령어, 로그 파일을 보는 것들, 그 다음에 현재 서버가 어느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DF 명령어, 또는 이제 실제 서버가 구성한 후에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컬 명령어들, 이런 명령어 외에도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권한을 허가하고 소유권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들, 시스템의 정보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알아보는 이런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제 백엔드 개발자로서 서버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리눅스 명령어는 시스템에 접근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테스트해 보면서 본인이 이 명령어에 대해서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한번 실제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백엔드 서버로서 개발자로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제 Node.js Node.js 스크립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아마 Node.js 스크립이 아마 22 버전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Node.js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백엔드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의 간단한 역사를 본다면, 라이언 달이라고 하는 이제 개발자가 2009년에 처음으로 공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의 패키지를 관리하는 npm을 2011년에 개발을 하고 이제 오픈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LTS 버전 2016년 이후 버전들은 안정적으로 이제 이 버전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을 했고, 그 후에 이제 데노드가 등장을 했어요. 데노가 2020년에 등장했고, 지금 이제 2023년부터 Node.js 2.0이 출시되어 갖고 지금 현재는 이것이 안정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겠죠. 다운로드는 아주 매우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설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설치가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이 Node.js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스택을 보면은 런타임 파트가 있을 거고, 이 런타임 파트 위에 좀 더 풍성한 어떤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익스프레스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또는 타입스크립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Nest.js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미들웨어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KOI.js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파일을 다루기도 하고, 또 이제 비정형 데이터인 경우 빅데이터를 다루고자 할 때는 이런 어떤 프로그레스 SQL이라든가 몽고DB 이런 부분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관련 정보들이 인가의 인증에 관련된 내용들, 실시간 통신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아래와 같은 기술 스택을 이용을 해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Node.js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웹서버를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모듈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많이 사용하는 게 CommonJS의 어떤 모듈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ECMAScript라고 하는 ES 모듈을 또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CommonJS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이제 어떤 설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S 모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 커먼 JS 모듈과 다르게 한 가지 단계를 더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모듈을 초기화한 후에 package.json 파일에 타입에 가는 모듈을 이 부분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모듈에 대해서 파일명을 MJS라고 확장자로 주고 이렇게 엑스포트와 임포트를 이용해서 모듈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은 이제 커먼 JS 모듈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제 노드.js 기반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아래와 같지 않은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로 이동을 해서 실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npm init라는 이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환경을 구성하는 package.json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바로 이런 형태의 어떤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 환경 설정 파일은 프로젝트 이름이 뭔지,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실제 프로젝트의 실행 파일, 메인 어떤 스크립트죠. 메인 스크립트는 이 파일로 하겠다. 문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하라고 하고, 이 모듈, 이 프로젝트에서 하는 주요 키워드는 여기다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저자가 누구냐, 이것도 기록해도 될 것 같고, 이것은 MIT의 그 공개 소스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오픈 소스로 활용이 됩니다. 이게 배포도 가능한 자유롭고 또 편집이라든가 가공하거나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라이센스가 오픈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ISC 라이센스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해서 환경 구성 파일이 만들어진 후에 이제 실제 모듈에 대한 내용을 index.js 파일에다가 이와 같이 기록해 넣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를 간단히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초기 환경을 만들고 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모듈을 안시칼라라는 모듈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이 안시칼라라는 모듈을 추가를 하면 이렇게 디펜던시에 이 내용이 저장이 되고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현재 그 명령 프롬프트의 어떤 텍스트를 색깔을 지정을 해주겠다, 이런 어떤 모듈입니다. 그래서 안시칼라를 이제 칼라 모듈을 하나 추가한 후에 이제 헬로우라는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 프롬프트에 있는 어떤 색깔, 프롬프트 이 그 색깔을 그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린으로 지정하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이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했을 때 홍길동의 이 색깔이 그린으로 되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웹 서비스의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웹 서버를 다루기 위해서 이번 장에서는 이제 웹 서버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고, 이제 다음 차시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본 문법에는 이제 이 문자열을 다룰 때 사용하는 게 템플릿 리터럴이라는 문자가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정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템플릿 리터럴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콘솔.로그에서는 이제 그 변수하고 또는 이렇게 문자열을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플러스라는 이 연산자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템플릿 리터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그냥 그 헛다운표가 아니라 템플릿 리터럴이라고 하는 것은 백틱 키시라고 하는 이 키보드에서 이제 이 키를 활용을 합니다. 백틱 키시라고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이용을 하면 좀 더 쉽게 변수와 또 문자열을 혼용해서 어떤 그 문자열을 생성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키를 많이 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활용을 하게 되죠. 함수를 만드는 형태는 한 4가지 정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 함수 형태가 펑션이라는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함수명을 쓰고 거기에 매개 변수를 넣고 그것에 있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예시로 이제 더하기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을 때 펑션, add 하고 매개 변수는 넘버1과 넘버2고 이것의 어떤 반환값은 return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반환한다. 이게 함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는 high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것은 콘솔에서 특별하게 어떤 뭐 없이 그냥 high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두 개를 묶어 가지고 표현했을 때 이렇게 결과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수를 생성하는 것을 기본 함수 형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Node.js에는 이름 없는 함수 형태도 있어요. 이렇게 const, 이제 이것은 어차피 함수라는 것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상수 형태로 취합니다. const의 high라는 이 변수에다가 이름 없는 형태의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여기다 대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function 하고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고 이제 매개 변수를 집어넣고 타입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는 형태를 이름 없는 함수 형태 해갖고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즉시 실행하는 함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함수의 기본 형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가로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 실제 그 인수값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를 바로 확인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바로 즉시 실행 형태의 함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마 우리가 이제 Node.js를 활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인데 화살표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 형태로 취해 가지고 매개 변수를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매개 변수를 둔 화살표 형태의 함수를 취하는 겁니다. 예시를 이렇게 드러놨는데 let by라는 이 함수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이것은 매개 변수가 없는 형태죠. 그런데 화살표 해가지고 이렇게 취하는 거고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는 이와 같이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화살표 함수를 통해서 이와 같은 방법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Node.js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 때 이 4가지 형태는 아주 본인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 형태들을 활용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4가지 함수 형태를 살펴봤는데 여기에서는 그 함수의 실행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수의 실행 방식은 순차적 실행 방식이 있고 랜덤한 실행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순차적 실행 방식으로의 동기적인 접근은 뭐 여기에 나와 있는 함수처럼 think A와 think B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랜덤, 비동기 실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async A 함수에 시간 함수가 들어가 있죠. 이 시간 이후에 실행이 되도록 했을 때 물론 함수가 호출되는 것이 A와 B로 호출이 됐지만 실제 결과는 B에서 A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랜덤 실행 방식이라고 합니다. 비동기 실행 방식. 이 비동기 실행을 하는 형태는 총 3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콜백 함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콜백 함수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2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음료 주문과 음료 준비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료 준비에서 지금 음료 주문에 보면은 콜백이라는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주문을 할 때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함수가 음료 준비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음료 준비라는 것은 타이머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는 주문한 이후 2초 후에 이제 그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겠죠. 진행이 됐다 해서 이제 완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실제 실행이 되면 뭐 블루베리 요거트를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음료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초 후에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문하고 2초 후에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콜백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여기에다 타이머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비동기적으로 실행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promise chaining이라는 객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new promise 해가지고 이것이 시스템 콜 함수, 콜백 함수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콜백 함수처럼 해서 참일 때, 셀이 참일 때 할리데이를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weekday를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가 호출될 때는 자, vacation이라는 이 함수가 호출될 때는 이것이 참일 때는 result에 그 값이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을 때 catch는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취하는 게 promise라는 promise 객체, promise chaining 객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로는 async wait라는 함수를 활용하는 거죠. async wait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건데,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이런 함수가,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이런 파일은 이제 만일에 이것은 적은 크기의 파일이지만 굉장히 대용량의 파일이라고 한다면, 이 파일이 다 읽어온 후에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때 async하고 await는 이제 하나의 어떤 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 함수가 호출이 됐을 때, load user라는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이 wait는 이 파일이 읽어온 후에, 이 파일이 다 읽고 난 후에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해서 결과를 뽑아내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쌍으로 비동기적으로 진행을 한다 해서 async await라는 것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비동기의 어떤 함수로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 그 노드.js에서 사용되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모듈들이에요. fs, http, pass, 뭐 크립토, O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후에는 이제 우리가 서버, 웹 서버를 만들 때 이것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s 모듈에는 동기와 비동기의 함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로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비동기 read 파일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어떤 콜백 함수 형태로 해가지고 이 데이터가 실행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sync라고 하는 바로 진행을 하는 거죠. 동기 함수입니다. 또 여기에는 readdir라는 것은 비동기 디렉토리를 읽어오는 과정이고, 여기에는 readdir sync 해가지고 동기적으로 이게 불러오는 형태입니다. 동일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여기는 콜백 형태를 취하고 있고, 여기는 다이렉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형태죠. 여기서 이제 함수 전체적으로 하나 묶어서 진행을 해보면, read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와 가지고 write 파일로, 읽은 파일을 write 파일로 넘겨주는 형태의 비동기적인 처리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동기적인 처리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패스에 관련된 것도 이제 모듈을 진행을 하는데, 패스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경로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있는 이러이러한 어떤 경로의 형태들이 취하고 있다면 이것을 조인을 하면 그 전체의 네임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풀 패스에서 디렉토리 네임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디렉토리 네임, 또는 베이스 네임이면 파일만 보여주는 거죠. 베이스 네임 중에 이 텍스트 뒤에 확장자를 제거한 파일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의 확장자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와 같이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어떤 전체적인 pars라는 함수는 이것들의 전체적인 어떤 형태들을 보여주는 때 쓰는 함수입니다. 이런 경우에 맞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암호화하는 방법이 크립토라는 암호화하는 방식입니다. 크리에이트 해시 코드로 암호화를 한다는 뜻이겠고, 그 다음 OS의 플랫폼, OS의 어떤 플랫폼이 뭔지, 또는 CPU가 어떻게 되는지, 또 메모리의 자유 메모리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벤트를 발생해 가지고 그때에 맞는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 이벤트 이미트라는 함수인데요. 이것을 모듈을 실행한 후에 on이라는 이벤트를 발생했을 때, say hi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결과를 출력해라. 그래서 이벤트 emit 해가지고 say hi 하면 이 웨슬리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다는 뜻이겠죠. 자, 이와 같이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